신혼집에 다락. 아, 뭐가 좀 세 보인다. 아, 예. 다락방. 실제 겪은 일이죠, 이것도. 평택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40대 주부고 김모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글로 읽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한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우리 부부의 신혼 초 이야기다. 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맞아, 딱 옛날 집에 딱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쇠하다. 사연이 있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긋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치.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무서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찰컥찰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옮기는 소리.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그치, 올려놓는 거 차고 계속. 쌓고 있었다. 거기 올라가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이라도 가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왜?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돼.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래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럼 이상하다. 깐난쟁이인데 5개월이면. 보름을. 그러니까. 뭐야?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남의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만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혹시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났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건사고가 일어났구나.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동티입니다. 동티가 뭐지? 우리 동태하면 그 동티모로 쪽에 그. 아, 이 이야기는 그 김포에 사는 이지숙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말도 마라. 어여 들어가 봐. 진짜. 아버지, 괜찮아? 어떡해.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거동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왔어.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게다가 아버진 자꾸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자꾸 숨을 못 쉬고 괴로워했다. 그럴 때마다 난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번엔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건 아닌지 막 불안했다. 아이고. 수 있지.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아버지 곁에서 깜빡 잠이 든 나는 또다시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아버지 괜찮아? 심각하시다.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몹시도 거슬리는 쇳소리.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놀란 걸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뒷곁으로 향했다. 누구 있어요? 피에 절은 닭 모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손에 칼을 든 엄마였다.
살이 참 잘 드네.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뭐해? 아니, 네 아버지 뭘 못 잡수길래 닭죽이라도 쓰려고. 나는 좀 황당했다. 그 새벽 엄마는 닭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밝자 나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을 받아왔다. 근데 그 사이 엄마는 밭에 가셨는지 집이 조용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질 않았다.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자 걱정이 된 나는 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엄마! 야, 너는 집에 있었으면 우산이나 좀 갖고 나오지. 아유, 뭐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비라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는커녕 별이 총총했다. 엄마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좀 이상했다. 실성한 듯한 표정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엄마, 신발 한 짝은 어쨌어? 신발? 아유.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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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엄마의 얘기는 이랬다. 산 아래 밭에서 날 저문 줄 모르고 감자를 심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아니 근데 점점 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게 마치 무슨 큰 짐승인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서 호미도 못 챙기고 도망을 쳤다니까. 청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더니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저게 뭐지 싶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아, 저게 뭐야? 아니, 이 산골에서 저렇게 시뻘건 옷을 입고 뭐하고 있대야?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옷이 아니라 옷 전체가 피로 물든 거였다고 한다. 시겁한 엄마가 어찌할 걸 모르고 있는데 그때 너지? 네가 죽였지? 엄마는 지금 이 여자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은 생각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 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봐봐, 비가 쏟아졌다며.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 옷을 만져보니까 정말 안 젖었어. 내가 뭐에 홀렸어, 뭐? 그 여자, 너 아버지한테 매일 나타나는 그 여자 같아. 그 귀신. 에이, 멧돼지일 거야, 멧돼지. 엄마가 놀라서 잘못 본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무섭기도 하고 진짜면 어쩌지 싶어 정말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그날 밤 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 밤중에 뭐해? 엄마! 처음엔 엄마가 절구를 찢나 했는데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또 뭘 보셨나?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쳐둔 병풍 뒤로 여자가 뛰는 걸 멈췄다. 나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티살이 붙었어, 동티살. 아주 몹쓸게 이 집에 들어왔네. 응? 아이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 집 양반 산송장 다 됐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우리 집에 뭐 몹쓸게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네가 갖고 왔잖아. 네가. 그거네, 그거. 그러면서 할머니의 시선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향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할머니는 이웃 동네에 사는 무당이신데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이라고. 무섭다. 억울하게 죽어서 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칼을 찾았으니 자네가 범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칼에 붙어온 귀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집 식구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동티살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칼을 가져온 자네가 직접 해야 해. 의식을 하다가 멈추면 절대 안 돼. 계속 해야 돼. 알겠어? 자정이 되자 엄마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는 정화수 한 모금을 입에 머금더니 칼에 푸 하고 뿌리셨다. 그리고는 하얀 천이에 칼을 내려놓으셨다. 자, 시작해.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도끼를 들더니 칼을 계속 내리쳤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주문을 외우셨다. 나무재벌 대세 통도신 대세 동방대살 통도신 대세 땅방대살 통보신 대세 서방대살 통도신 대세 북방대살 통도신 대세 급급이 요를령. 그런데 그때 방에서 아버지의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몸부림을 쳤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했지만 아버지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 빨리 와봐. 그때 밖에서 무당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안 돼! 빨리 내리쳐! 빨리 더 내리쳐! 빨리! 쨍그랑! 동시에 아버지는 푹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너무 신기하다. 이제 됐네. 엄마와 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 할머니의 말을 따랐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뭐 이동대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을 찌른 칼이라니 뭐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요?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살인 도구를 숨겨놨나 보네. 정말 엄마가 주워온 그 칼은 귀신 들린 칼이었을까?